지방은행인 대한은행의 지점장이었던 아내 지수와 15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요구받은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그녀는 제3자는 절대 없으며 단지 우리가 서로 멀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심은 갔지만 증거를 찾을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그녀가 전화로 자신의 삶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엿들었고, 우리는 당시 14살과 12살이었던 두 딸을 공동 양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딸들은 개별 면담 끝에 엄마와 살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오늘 신문을 읽다가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기사에는 현재 지역 부본부장인 박지수 씨가 선임 부사장인 남편 김상호 씨와 함께 서울의 한 자선 행사에 참석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두 딸인 김민아와 김민서 현재 19세와 17세도 기사에 등장했습니다. 분명 지수였습니다. 그녀는 늘 갈망하던 지위와 명성을 드디어 손에 넣은 듯 했습니다. 기사는 그녀의 활발한 사교계 활동을 언급했습니다. 그녀의 새 남편 상호는 지수와 함께 대한은행에서 근무하던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회적 지인이었지만, 미나와 민서는 분명 제 딸들이었습니다. 제 딸들이 다른 성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즉시 비서인 혜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혜원은 지수의 먼 친척이기도 했지만 그날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 중이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기로 했던 날, 지수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저는 변호사에게 판사가 왜 우리 두 사람의 직접 출석을 요구했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지수가 제 동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밝혔습니다. 판사가 제가 아이들의 거주지 이전을 허락했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악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상황을 파악한 강동석 판사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휴대전화로 가족들에게 연락을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세 사람의 번호는 모두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확인해 보니 이미 차단당한 뒤였습니다. 법정으로 돌아와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정보는 판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판사는 즉시 아내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며 아동 탈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직접 법정에 출석할 때까지 이혼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판사의 공정성에 호소하며 분개했습니다. 큰일도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식의 태도였죠. 마스터스 씨, 민준과 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판사가 단언하자 변호사는 그가 아이들이 줄을 떠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방금 증언했습니다. 라며 반박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그녀가 직접 이곳에 와야 합니다라고 판사가 강조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저는 그녀의 가족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딸들을 오랫동안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전근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대한은행의 동료들은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명성만 믿고 그 주장을 지지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남자일 뿐인데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식이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아동복지 서비스 기관이 딸들을 개별 면담했을 때 아이들은 그런 학대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확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친척들이 퍼뜨린 소문 때문에 마을 전체에 악소문이 퍼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와 강 판사는 플라이 낚시라는 공통의 취미 덕분에 가까워졌습니다. 그 우정을 유지하며 그날 저녁 식사 후 저는 그와 그의 아내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온 것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문을 가져갔습니다. 판사님께서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라고 저는 진지하게 말하며 기사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판사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전화기 좀 가져다 주겠어? 민준 씨 잠시 시간 좀 주겠나? 강 판사님, 그 밑에 사진에 있는 애들이 제 딸들입니다. 판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상에, 바로 우리 눈앞에 있었군. 그가 통화하는 동안 저는 테라스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아내 정숙 씨가 맥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강 판사가 저렇게 화난 건 처음 봐요.
뭘 보여준 거예요?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실종된 제 아내와 그녀의 새 남편이 나온 신문 기사입니다. 5년 만에 그녀가 살아있다는 첫 신호예요라고 제가 답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 있는 건 성이 바뀐 제 딸들이고요. 세상에 정말 큰일이네요. 그래서 검찰에 연락하는 거군요. 지역을 넘어 아이들을 데려간 건 중범죄니까요.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대한은행은 왜 도와주지 않았나요? 그들은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며 이것은 가정 문제일 뿐이며 남편의 법적 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감정이 북받친 채 집으로 돌아왔고 아침에 사무실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판사에게는 정말 길고 힘든 밤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 이상이었을까요? 결혼 후 그녀는 그가 관리하는 대출 부서의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저는 딸들과 함께 컨설팅 회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다른 성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정말 제 아이인지 아니면 그의 아이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진정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지수가 은행에 입사했을 때 이미 미나는 태어난 상태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혜원이 걱정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그녀는 친척인 지수에 대해 깊은 경멸을 느껴왔습니다. 그녀가 저를 믿어준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죠. 여러 번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녀는 제 복잡한 사정 속에 휘말리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혜원은 갈색 머리에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여성이었고 어떤 좋은 남자라도 아낄 만한 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멀리서 아끼고 존경했을 뿐 제 불행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는 업무가 바빠서 다행히 부정적인 생각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퇴근 무렵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민준 씨 검찰청에서 수사관 두 분이 오셨습니다. 들여보낼까요? 혜원이 물었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홈즈 수사관과 더글라스 데일입니다라고 소개하더군요.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러 왔습니다라고 그들이 말했고, 저는 지수의 현재 남편과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관계와 딸들의 성이 바뀐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친자 확인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강 판사가 지수의 불출석으로 인해 이혼 절차를 중단하고 아동 탈취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그녀가 서울에서 이혼 신청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의 결혼이 합법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판사에 의해 완료된 적이 없습니다. 수사관 더글라스가 이를 확인했습니다. 내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판사의 출석 명령을 어겼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수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 지역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수의 변호사가 그녀가 이사했다고 통보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판사가 연락을 시도해보라고 했지만 번호는 끊겨 있었고 SNS는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혼이 확정되기도 전에 지역을 떠났고 그 직후 재혼했다는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수사관 덕은은 이것이 명백한 의도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사관 맷은 이것이 오늘 그녀가 서울에서 진행한 인터뷰 내용과 상반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더글라스가 마지막으로 그들과 연락한 것이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짐을 싸서 떠나기 2주 전, 마지막 재판 전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법적으로 기혼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으로부터 어떤 법적 통지나 업데이트도 받지 못했습니다. 입양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그들을 고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혜원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입양 서류에 대해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혜원에게 검찰에 제출할 제 서명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직 예전 집에 사십니까?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일련의 사건들 이후 법원 명령에 따라 그 집을 팔았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안전을 위해 시외 외곽의 호수 근처 저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혜원에게 보고하자 그녀는 친척의 만행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희망과 궁금증이 가득했지만
아직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혜원 씨, 오늘 밤 퇴근하면 휴대전화를 꺼둘 겁니다. 제 상황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본인의 판단에 맡길게요. 급한 일이 있으면 집 전화로 하세요. 혜원은 민준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가족과 친구들을 잃게 만든 지수에게 깊은 원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피해를 곁에서 지켜보며 혜원은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사람이 얼마나 더 견뎌야 하는지 자문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수년간 침묵하며 고통받고 서서히 잊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슬픔을 잊기 위해 업무에 매달려 고객을 3배로 늘렸습니다. 혜원은 14살 때 19살이었던 민준을 친척 잔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지수의 약혼 소식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죠. 혜원은 그들의 관계가 깨질 것을 예견했습니다. 민준은 가족을 우선시했지만 지수는 주목과 명예를 갈망했습니다. 혜원은 남편과 사별한 후 민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그의 지지 속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그와 함께 늙어가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민준의 유령 같은 과거는 매일 그를 괴롭혔습니다. 지수와 아이들의 실종은 악의적인 소문을 낳았고 일부는 민준을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고깃집에서 저녁을 먹던 중 지수의 아버지인 노 씨가 갑자기 다가와 지수가 아이들을 학대한 적이 없으며 떠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그들의 진심을 믿기 위해 친척들의 공증된 진술서를 요구했고 노 씨의 말을 냉정하게 물리쳤습니다. 이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민준이 단언했습니다. 노 씨는 떠났고 민준은 이분의 대화로 5년의 고통과 거짓말이 지워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몇 분 후 음식을 가져다 주던 종업원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따님들과 같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방금 들은 바로는 아이들이 그날 금요일에 사라지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방금 나간 남자분이 다른 친척들과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짐을 정리할 때요. 종업원은 덧붙였습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정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전혀 몰랐던 사실이군요. 지난 몇 년 동안 거짓말에 익숙해져서 소문을 피하기 위해 주로 두문불출하며 지냈습니다. 그녀는 돌아갔고 저는 넉넉한 팁을 주었습니다. 그 주말 호숫가에서의 시간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잡은 신선한 무지개 송어를 매일 저녁 즐겼죠. 월요일에 다시 출근하니 혜원이 평소보다 일찍 와 있었고 유난히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며 그녀는 제 곁에 앉아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저와 지수는 그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했습니다. 미나가 곧 태어났고 저는 부동산 사업을, 그녀는 은행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저는 노 씨에게 했던 말을 혜원에게 설명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들었는지 주말 내내 전화가 빗발쳤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 노 씨를 비난할 수 있겠냐고요. 왜 공증된 진술서를 요구하셨나요? 제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하려는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는 아주 흥미로울 것 같군요. 그 전화들이 모두 진술서가 된다면 말이죠.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거짓말에 속았던 거죠. 혜원이 말했습니다. 죄책감이 그들을 움직이는지 지켜보자고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처럼 혼자 사는 여자들 중 몇 명은 아침 일찍 낚시 가는 걸 좋아한답니다. 저는 웃으며 퇴근했습니다. 제 하루를 밝게 해준 혜원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제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목요일 정오까지 지수가 제 학대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24개의 공증된 진술서가 모였습니다. 지수는 마을을 떠나기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고 가족들을 조종했으며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혜원은 지수의 법적 주소와 직장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이 시의 변호사와 약속을 잡았어요. 지수를 고소하고 그들의 자산을 동결하기 전에 먼저 서류를 송달합시다라고 혜원이 말했습니다. 혜원 씨는 정말 빈틈이 없군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지수가 혜원을 직접 만난다면 정말 큰일 나겠다고요. 저는 사시 30분의 차가운 샴페인과 잔을 들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혜원이 선택한 변호사는 제 사건을 맡기로 했고, 저는 모든 증거, 예전 법원 기록, 녹음 파일, 판사의 서명이 담긴 판결문을 제출했습니다. 저는 또한 지수에 대한 진술서와 체포영장, 그녀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사, 그리고 우리 관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첨부했습니다. 대한은행도 협조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파괴하는 데 일조한 그들도 함께 고소해야 합니다. 라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두 대상을 모두 포함하는 소송이라면 찬성입니다.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답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소송이라면 지지 않죠.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혜원과 저는 샴페인을 마셨지만 강 판사의 전화로 대화가 중단되었습니다. 강 판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다음 주 수요일에 지수와 상호를 상대로 공판을 열기로 했네. 그들은 민서에 대한 양육권 요청과 모든 사람에 대한 DNA 검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 판사님, 제 이혼 판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법정에 출석하는 대로 화상 재판으로라도 즉시 승인해 주겠네. 강 판사가 약속했습니다. 혜원은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검찰이 납치 혐의를 처리하겠지만 판사는 법정 모독죄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지루하고 힘든 기다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벌써 5년이나 지났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주 더 기다린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다음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목요일 아침, 변호사는 서류가 송달되었고 그날 오후 자산이 동결되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관이 토요일 아침에 DNA 검사를 요청하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혜원은 지수가 검찰에 구금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사무실로 가서 오늘의 뉴스를 읽어보았습니다. 검찰은 납치 혐의로 그들을 구금했습니다. 법적으로 납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의지에 반하여 무력이나 기만으로 감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수는 아이들의 동의 없이 데려간 혐의와 뉴욕에서 온 새 남편 김상호와 함께 아이들을 숨기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혐의 등 여러 죄목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대한은행에서 함께 근무할 때 입양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민주는 대한은행을 통해 아내를 찾으려 했으나 정보 공개를 차단하는 법원 명령에 부딪혔습니다. 은행의 선임 부사장인 김상호는 권력을 이용해 민준의 노력을 방해했습니다. 민주는 지수가 자신이 권력을 남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지속적인 경찰 조사를 받게 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립되었습니다. 우리는 두 건의 의도적 범죄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라고 한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빠져나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왔고, 기자는 지난 5년이 지옥 같았을 것이라며 동정심을 표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부분적으로 남아 씻겨졌다고 말하더군요. 민주는 사업을 정리하고 떠날 계획이며 소송을 위한 증거를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나는 부모가 납치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과 친부모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아동 탈취 혐의로, 의붓아버지가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에 멍해졌습니다. 미나는 신문 기사를 읽으며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미나는 어머니의 행동을 되새기며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고민했습니다. 예전 집 밖에 주차된 경찰차가 다가오자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누구십니까? 왜 이곳을 지켜보고 있죠? 키가 큰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김미나입니다. 경찰서장님이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미나가 답했습니다.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이민준입니다. 라고 그녀가 답했습니다. 오, 정말 뜻밖이군요. 경찰관이 놀라며 외쳤습니다. 박순경, 가서 커피 좀 타오라고 해.
이건 모든 걸 바꿀 상황이야. 미나 씨, 저는 박 형사입니다. 아버님을 아주 잘 압니다. 이 모든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되셨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어젯밤 신문에 난 기사 때문이에요. 차에 복사본이 있는데 가져올까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부탁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소개를 나누고 커피를 마신 후 박 형사는 기사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를 제외한 모두가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형사님은 아버지를 믿으시나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저는 믿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가족들이 퍼뜨린 소문 때문에 이미 늦었었죠. 아버님은 감시당했고 집은 훼손되었으며 공격까지 받았습니다.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의 실종에 아버님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은 소외당하셨어요. 박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정의에 대해 각자의 확고한 생각이 있거든요. 아버님의 처지가 너무 나빠져서 결국 떠나야 하셨던 거예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디 사시나요? 호수 근처에 펜스랑 전기 게이트가 있는 저택에서 사십니다. 2년 동안 일할 때 말고는 마을에서 그를 본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연락할 수 있을까요? 미나가 궁금해했습니다. 박 형사는 비상 연락처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곧 주소가 적힌 종이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혜원 씨를 아시나요?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육촌 언니인가 그럴 거예요. 미나가 답했습니다. 비상시에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매우 강하고 항상 아버님을 보호해왔죠. 박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지금 아버님 사무실에서 당신을 만나기 위해 오고 있습니다. 그는 미나에게 주소를 건넸고 그녀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떠났습니다. 혜원은 박 형사에게 깊은 신뢰를 갖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혜원의 오빠인 재석은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얼마나 증오해야 지수가 민준에게 한 짓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민서와 저는 그날 토요일 새벽 4시에 엄마 때문에 갑자기 깼어요. 비몽사몽인 채로 침대에서 끌려 나왔죠. 엄마는 우리 옷을 몇 벌 차에 싣고 일주일 동안 서울로 깜짝 여행을 간다고 하셨어요. 미나는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혜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셨나요? 지금 와서 친척들 말로는 지수가 김상호와 온라인으로 연락하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던데요. 저는 그냥 친구인 줄 알았어요. 가끔 엄마가 상호 아저씨와 통화하는 건 봤지만 우리가 어릴 때 같이 일하던 사이라는 건 몰랐어요. 엄마는 지역 컨퍼런스에서 만나 친구가 되었다고 하셨거든요. 미나는 대답했습니다. 20분쯤 지나서야 우리가 휴대전화를 안 가져왔다는 걸 알았어요. 엄마에게 물으니 주거지 이전 때문에 해지했고 판결에 따라 양육권은 엄마에게만 있다고 하셨어요. 전근 때문에 급히 서울로 가야 한다고요. 그때는 믿었지만 이제는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아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에야 입을 연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지수의 거짓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에 대해 물었을 때 엄마는 이사업체가 짐과 함께 노트북도 배달해 줄 거라고 하셨어요. 그게 영영 오지 않을 줄은 몰랐죠. 미나는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이틀 동안 꼬박 차를 타고 갔어요. 서울 외곽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엄마는 민서에게 새 전화를 꺼내라고 하셨어요. 엄마 지갑에서 우리가 전혀 몰랐던 서울 번호가 적힌 쪽지를 꺼내더니 동생에게 지도를 켜서 2시간 거리인 상호 아저씨 집으로 가는 길을 찾으라고 하셨죠. 상호는 두 사람이 가까워지도록 지수의 전근을 주선했고 고향의 가족들에게는 사진을 제외한 모든 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중 미나와 민서는 이미 완료된 입양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미나는 그날 저녁 부모님이 결혼할 것이라며 상호가 우리의 친부라고 엄마가 고백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라는 말과 함께요. 점점 우리는 아빠가 상호 아저씨의 존재를 알고 우리와 연락을 끊었다고 믿게 되었어요.
혜원이 말했습니다. 미나 씨, 저는 당신을 믿어요. 이미 가족들에게서 그 이야기의 절반을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확실한 건 지수가 여러분을 전학시키기 위해 학교 성적표 사본을 미리 받아냈다는 사실뿐이에요. 이제 지수가 발견되었으니 진실이 밝혀진 거죠. 이제 다 드러나고 있네요. 미나 씨, 제가 우리 대화를 녹음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검찰과 아버님께 보내고 나서 루비 튜즈데이에서 일찍 저녁을 먹읍시다. 혜원이 말했습니다. 제가 서류를 보내는 동안 이 공증된 진술서들을 읽어보세요. 엄마가 아버님 민준 씨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면 김상호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혜원은 미나를 지켜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미나는 어머니의 가족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얼마나 치밀하게 음모를 꾸몄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대화 내용을 먼저 민준에게, 그 다음엔 변호사에게, 마지막으로 검찰에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혜원은 아무에게도 연락하려 하지 않는 미나를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 고마워. 혜원은 답했습니다. 진술서들을 읽도록 혼자 30분 정도 시간을 줬어요. 아무에게도 연락하려 하지 않네요. 다시 미나에게 돌아갔을 때 미나가 물었습니다. 혜원 언니, 왜 엄마는 가족들에게 아빠가 우리를 수년간 학대했다고 말했을까요? 혜원이 답했습니다. 가족들은 원래 당신 아빠를 별로 안 좋아했어. 지수는 갑작스러운 실종과 야반 도주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 핑계를 이용한 거지. 지수는 민준 씨가 아이들을 찾을 거라는 걸 알았고, 실제로 민준 씨는 아이들을 찾기 위해 대한은행을 상대로 소송까지 해서 1심에서 이겼었어. 하지만 항소심에서 졌지. 우리는 신문에 당신들 사진이 나오기 전까지 재혼이나 성이 바뀐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때 아버님이 통지서를 보낸 거죠. 그날 지수는 가족들과 다시 연락하려 했지만 실패했고요. 지난 5년 동안 지수가 쌓아온 문제들 때문에 당신 아버지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를 2번이나 잃을 뻔했죠.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는 정말 어떤 모습인가요? 혜원은 무겁게 답했습니다. 아주 수척해지셨고 살도 많이 빠지셨어.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는 거의 백발이 되셨지. 페이스북은 증오 섞인 댓글과 협박으로 가득 차서 결국 계정을 닫고 회사 홈페이지에서도 이름을 지워야 했어. 이제는 사람을 잘 믿지 못하셔. 예전엔 참 활달하셨는데 지금은 아주 조용하고 내성적이 되셨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쇼핑도 먼 도시로 가서 하셔.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가족들조차 그를 외면했어. 이혼도 힘들었지만 그가 겪은 일은 훨씬 더 끔찍했지.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그가 범죄를 저지르고 빠져나갔다고 믿고 있어. 미나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여자친구 없나요? 혜원이 답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악명을 씌워놨는데 누가 그와 데이트하고 싶어 하겠어. 5년 넘게 그는 증명할 수 없는 거짓말에 맞서 자신을 지켜야 했어. 미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해명하려 할 때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났던 거군요.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고 아빠는 홀로 버려졌던 거예요. 우리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고 엄마의 거짓말에 힘을 실어줬죠. 지수와 상호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짰어요. 아빠는 가장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죠. 난 아빠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봐 정말 무서웠어. 혜원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그때서야 미나는 혜원이 치른 희생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아버지 곁을 지켰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을까요? 혜원의 집으로 향하며 미나는 멈춰 서서 혜원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아빠 곁에서 용기 있게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미나의 말에 혜원은 눈물을 터뜨렸고 미나는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한편 루비 튜즈데이에서 저는 차 안에 앉아 긴장된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혜원과 미나의 대화 내용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들은 내용을 믿었지만 아직 완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차를 세우고 입구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을 때
제 손은 너무 떨려서 담배에 불조차 붙이기 힘들었습니다. 미나는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를 쏙 뺀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와 딸들이 사라진 직후 가족들이 저를 외면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다 피우고 시동을 끈 후 제 인생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길게 느껴질 발걸음을 뗐습니다. 몇 주 전 저를 도와주었던 종업원이 안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미나 씨가 왔어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식당 뒤편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뒤쪽 자리예요. 만나러 오신 거죠? 라고 그녀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다가갈 때 그녀는 센스 있게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혜원은 즉시 저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아 균형을 잡기 위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딸의 파란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때로는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 있죠. 종업원이 와인 한 병을 가져왔고 그녀는 조용히 첫 잔을 따르고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미나는 제 변화에 놀란 듯 했습니다. 저는 20kg 정도 빠졌고 훨씬 마르고 늙어 보였습니다. 백발이 된 제 모습은 또래 여성들이라면 큰 돈을 들여서라도 갖고 싶어 할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미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일어섰고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식탁 모서리에서 만나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녀가 아빠라고 외쳤고 저는 옛 별명인 암마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어색함이 깨졌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후 우리는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미나는 바뀐 제 식성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예전처럼 고기와 감자를 즐기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매기 요리와 샐러드 바를 주문했습니다. 혜원과 제가 샐러드를 더 가지러 간 사이 미나는 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혜원 언니는 저보다 아빠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미나가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노련한 상사처럼 저를 신문했습니다. 언니는 제가 아빠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상처를 드렸죠. 진실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을 만큼 컸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저 자신을 절대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나 씨, 지난 5년 동안 제 삶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가 모두를 없애고 빠져나갔다고 의심했죠. 시신이라도 발견되었다면 전 감옥에 갔을 겁니다. 공격을 받아 2번이나 입원한 후 3년 전 유언장을 고쳐 모든 재산을 아이들에게 남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순간 저를 잡아준 게 혜원 씨였어요. 혜원이 돌아왔을 때 미나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답하며 3년 전 입원했을 때 모든 재산을 미나에게 남기기로 했고 혜원의 사랑이 저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두 여인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점심 식사 후 렌터카를 반납하고 호수 근처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집의 풍경과 구조에 감탄했습니다. 제가 짐을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혜원은 우리 둘만의 시간을 주기 위해 거절했습니다. 왜 진작 마음을 말해주지 않았나요? 혜원이 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과거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라고 제가 고백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지수와 상호는 그 불확실성을 이용해 저를 공격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혐의에서 벗어났으니 당신에게 미래를 줄 수 있어요. 혜원이 제 손을 다정하게 잡았습니다. 결국 이 집을 팔게 되겠네요. 당신이 나중에 이 집을 팔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니까요. 미나가 우리가 입맞춤하는 것을 보았고 조금 쑥스러워했습니다. 1시간 동안 우리는 그녀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석사 과정을 밟으며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합류하는 게 어떠니? 제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그럴 여유가 있고 내 신선한 시각이 필요하단다. 인턴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오면 돼. 아빠와 제가 함께 겪은 일들 후에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미나가 믿기지 않는 듯 물었습니다. 그럼 미나 씨 혜원이 활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연봉 6천만 원부터 시작합시다. 와, 그럼 집부터 알아봐야겠네요. 미나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서두를 것 없다. 여기 방은 많으니까 제가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집안일은 좀 도와줘야 한다. 미나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제 삶의 소중한 부분이었어요. 내일 짐을 싸러 서울로 갈 건데 가능하다면 비행기 시간을 맞춰볼게요. 수요일쯤 차를 가지고 이리로 올게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번호를 교환했고 미나는 민서에게 온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드디어 휴대전화를 되찾았어. 김상호가 아빠라는 걸 DNA 검사로 증명할 때까지 페이스북 계정은 비활성화 상태야. 우리 아빠는 입양 서류가 위조된 걸 알아냈대. 민서의 메시지였습니다. 미나는 답했습니다. 아빠가 내일 비행기 타고 오실 거야. 짐 싸서 집으로 돌아가서 아빠 회사에 합류하기로 했어. 아빠 번호는 경으로 저장했어. 민서가 답했습니다. 내 노트북이랑 컴퓨터도 가져다 줘. 변호사가 나머지는 처리해 줄 거야. 오늘 신문 기사를 보면 많은 게 설명될 거야 라고 미나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간 될 때 전화해. 혜원이 테라스로 저를 찾아와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고 저는 감정이 북받친다고 고백하며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혜원이 제안했습니다. 미나 씨랑 가서 옷 몇 벌 좀 사올게요. 당신도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저는 휴대전화로 대문 잠금 해제 프로그램을 전송해주고 복사할 짐 열쇠를 건네며 나중에 4개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간 2시간 동안 저는 참아왔던 고통을 쏟아내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테이크를 굽고 있었고 샐러드와 감자 요리도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4번이나 짐을 옮기며 즐겁게 대화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짐들은 안방 침대 위에 가득했습니다. 미나는 일요일 오전 8시 비행기로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혜원과 저는 내일 그녀의 나머지 짐들을 옮길 것입니다. 딸들이 식사 후 커피를 즐기는 모습이 참 따뜻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우리 외에 이 번호를 아는 건 검찰뿐이었습니다. 마스터스 민준 씨, 수사관 더글라스입니다. 민서 씨의 DNA 검사 결과 당신이 친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월요일 오전 7시 30분 비행기로 도착할 겁니다. 더그가 알려주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혜원 씨와 마중 나가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미나 씨도 오고 있다면서요? 민서가 온라인 기사를 봤다고 더그가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김상호는 지수가 민서에 대해 자신을 속인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법적 지위도 바뀌겠죠. 한 가지만 더요. 딸들의 법적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름은 마스터스 이입니다. 더그는 월요일에 신분증 변경을 위한 법원 결정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눈물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혜원과 미나가 걱정했지만 곧 진정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월요일 아침 민서가 온다는 소식과 내 자식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상호는 지수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라고 혜원이 말했습니다. 지수가 살면서 누구한테 진실을 말한 적이 있긴 할까? 미나가 물었습니다. 안 좋은 소식 하나 더. 연방 법원에서 입양이 무효라고 판결해서 성을 다시 이로 바꿔야 한대. 제 딸은 제 품으로 달려와 울었습니다. 상호라는 성은 단 한 번도 맞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미나를 서울로 보내고 혜원의 오빠들과 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미나의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방 2개는 이미 가구까지 다 갖춰져 있었거든요. 전체 이야기는 지역신문 일요판에 실렸습니다. 우리는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고 모두가 혜원의 얼굴에 피어난 행복한 미소를 알아봤습니다. 혜원의 올케들은 혜원의 음식 솜씨라면 6개월 안에 제가 다시 살이 찌게 될 거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식당 주인인 오랜 친구는 축하해. 민준. 오늘 아침은 내가 쏠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혜원의 올케들이 새 집을 조금 부러워하는 것 같더군요. 혜원과 저는 나중에 가족 모두를 초대해 집들이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7시 15분. 우리는 이미 공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혜원은 오늘 우리 둘 다 자리를 비운다고 회사에 알렸고, 직원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일요일 신문을 읽으며 기다리는데 청바지에 민소매 차림의 민서가 비행기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5년 전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 너무나 달라진 모습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양갈래 머리를 하던 소녀가 어느덧 아름다운 숙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아이는 제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빠, 둘 다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카메라가 촬영 중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혜원이 지역 방송사 기자에게 저 사람이 이민준 씨와 막내딸이고 온 마을 사람들이 그가 아이들을 해쳤다고 오해했던 바로 그 주인공들이라고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납치당했던 것이었죠. 5년 전 검찰은 아이들의 어머니와 그녀의 정부를 납치 혐의로 체포했고 이것이 5년 만의 재회라는 사실이 방송되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떨어져 기자 쪽을 향했습니다. 민서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민서입니다. 이분은 제 아버지 이민준 씨입니다. 5년 전 외가 가족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납치당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우리를 학대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외가 쪽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를 비난해온 모든 사람들은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언니와 제가 돌아왔으니까요.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엄마는 아빠와 이혼할 때 아빠가 그저 고통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우리 중 누구도 엄마가 한 짓을 겪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는 제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가장 정직한 사람입니다. 저는 민서에게 혜원을 소개했습니다. 민서는 혜원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언니랑 오래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상호 아저씨도 아빠만큼이나 속였다는 걸 알게 됐죠. 주목받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5사람의 인생을 망칠 뻔했어요. 우리는 언니와 아빠가 결혼할 계획이라는 걸 알아요. 언니랑 저도 이제 그 지옥 같은 시간은 잊고 싶어요.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혜원은 눈시울을 붉히며 답했습니다. 민서야,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말이구나. 우리 결혼식 때 들러리 서준다고 약속하면 아침 먹으러 가자. 백화점에서 옷도 좀 사줄게. 혜원이 제안했습니다. 근처에 아침 먹을 만한 곳 있나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응, 허들하우스가 제일 괜찮아. 좋아요. 막내딸이 너무 많이 먹는 걸 보고 저는 농담했습니다. 차라리 하숙을 치는 게 싸게 먹히겠구나. 평범한 삶을 되찾았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 딸이 꿈에도 그리던 방식으로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곳은 그저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집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동안 저는 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자들이 속옷이나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있는 건 좀 쑥스러웠거든요. 그들이 저를 찾을 때쯤 저는 이미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혜원이 물었습니다. 어디 갔었어요? 화장실 좀 다녀왔어라고 답했습니다. 민서가 옷을 고를 때마다 제 의견을 물어봐서 계속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솔직히 제 눈에는 다 예뻐 보였거든요. 30만 원 정도 쇼핑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혜원은 민서에게 위층 방 4개를 보여주었고 민서는 혜원의 안방 가구와 비슷한 방을 골랐습니다. 더워지기 전에 테라스에서 쉬고 있는데 여인들은 아이스티를, 저는 시원한 맥주를 마셨습니다. 저는 혜원에게 다가가 주머니에서 반지 상자를 꺼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식으로 프로포즈한 적이 없어서 그녀를 놀라게 해주고 싶었죠. 반지 3개가 든 상자를 열며 말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면 나와 결혼해 줄래? 당연히 그녀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민서가 이 모든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미나에게 딱 맞아라는 메시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저는 30분 뒤 혜원의 오빠에게 전화해 반지 사이즈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혜원이 갑자기 전화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서와 저는 걱정스럽게 바라봤고 그녀는 전화를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축하해요. 아빠라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큰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미나니? 출발했니? 제가 물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에 출발해서 거의 쉬지 않고 운전했어요. 미나가 설명했습니다. 밤에는 차도 없고 단속도 덜하더라고요. 시속 100km 넘게 밟아도 차가 아주 쌩쌩해요. 동생 짐 챙겨오는 거 잊지 말고 얼마나 남았니? 제가 묻자 지금 몇 시예요? 라고 되묻더군요. 오후 2시 좀 넘었단다. 그녀는 길 안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방금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왔다고 하더군요. 제가 문자로 길을 보내주었습니다. 24시간 내내 운전해온 딸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아이들이 차 소리를 듣고 문 앞까지 마중 나갔습니다. 미나는 피곤해 보였지만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세 딸이 함께 있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나는 내리자마자 혜원의 약혼 반지부터 구경했습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무실 직원인 재석이었습니다. 민준 씨, 오늘 정말 난리예요. 소문 때문에 떠났던 고객들이 돌아오고 있고 타지에서도 신규 문의가 쏟아지고 있어요. 인원을 더 뽑아야 할 정도예요. 저는 미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큰딸 미나가 다음 주부터 출근할 거야. 경험은 부족하지만 경영학 석사 과정 중이니 우리 팀에 합류시키면 어떨까? 재석이 답했습니다. 업무가 많겠지만 배울 게 많을 겁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재석은 유능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한 사람이었고 이론보다 실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묻지 않는 게 잘못이라는 그의 철학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혜원과 이번 주 내내 휴가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아이들도 돌아왔으니 법적 문제도 해결하고 민서 전학 수속도 밟아야 했거든요. 페이스북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도 재석이 알려주었습니다. 오후 5시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4시 30분쯤 우리 넷은 함께 시내로 나갔습니다. 첫 가족 외식 장소는 아이들이 고른 랍스터 식당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앞에 차를 세우고 미나에게 일할 곳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우리를 큰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큰 케이크와 미나 씨의 입사를 축하합니다라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미 모두가 제 새로운 가족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혜원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마침 랍스터 무제한 행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먹었는지 셀 수도 없을 정도였죠. 저는 생레몬을 오렌지처럼 먹는 아이들을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법원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제출된 서류들이 변호사 없이도 구할 수 있는 흔한 양식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는 필적 감정 결과 제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잉크 흐름이 부자연스럽고 제 서명 습관과 일치하지 않았죠. 세 번째로 저는 평소에 중간 이름까지 다 쓰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의심스러운 점은 서명 날짜가 이미 지수가 떠난 후였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미나와 민서는 단 한 번도 법적으로 김 씨였던 적이 없으며 항상 이 씨였습니다. 모든 법적 서류를 그에 맞게 갱신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한 주 내내 법적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부터 운전면허증까지 모두 원래 이름으로 되돌렸습니다. 민서를 전학시키기 위해 예전 학교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5년 전 저를 문전박대했던 교장 선생님을 다시 만났죠. 목요일 마지막 임무는 새 휴대전화를 사주는 것이었습니다. 금요일에 우리는 대리점에 가서 혜원과 제 차를 처분하고 새 차를 뽑았습니다. 회사 명의로 최신 SUV 4대를 리스했습니다. 미나에게는 예전 차 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수표로 써주었습니다. 이혼 변호사에게 5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월요일 오후 1시에 공판이 잡혔습니다. 저는 혜원에게 같이 가겠냐고 물었고 그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강동석 판사 앞에 앉아 대형 화면을 통해
수의를 입은 지수를 지켜보았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주황색 수의는 그녀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법정 모독죄에 대해 물었고 그녀의 변호사는 지수가 출석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변명했습니다. 판사는 변호사에게 피고인이 진실을 말한다고 믿을 만큼 무능한가? 라고 매섭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법정 모독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연방 형기가 끝난 후 집행될 것입니다. 판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너무 가혹하지 않냐고 항변했지만 판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승인되었고 모든 재산은 민준 씨에게 귀속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무단 이탈한 날부터 그녀는 모든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판사는 제 변호사에게 판결문을 즉시 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마지막 요청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혜원 씨와 곧 결혼할 예정인데 판사님께서 주례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변호사의 말에 혜원과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기를 바랐습니다. 차 할부금도 정리하고 혜원과 아이들에게 차 명의를 넘겨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기꺼이 수락하며 두 사람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화면 속 지수의 표정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가벼운 처벌을 예상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죠. 제가 그녀의 친척과 결혼한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재판이 끝났습니다. 강 판사는 직접 내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아내가 될 사람과 딸들을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민준 씨, 날이 더워지기 전에 조만간 낚시나 한번 가세나. 아이들은 5년 동안 참아왔던 수다를 한꺼번에 쏟아내는 듯 했습니다. 귀마개가 필요할 정도였죠. 그때 법정을 조용히 떠나는 한 부부를 보고 저는 멈칫했습니다. 제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외면하며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용서는 쉽지만 잊는 건 어렵다는 말. 그 말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딸들은 결혼식 계획에 들떠 있었고 온 집안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혜원은 살던 집을 내놓았습니다. 미나는 예리한 지성으로 제 회사 업무에 완벽히 적응했습니다. 첫 주 만에 고객사에 누락된 수익 수십억 원을 찾아내며 모두를 놀라게 했죠. 단 3주 만에 매출을 크게 올렸습니다. 어느 날 밤, 침대에서 혜원과 저는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엄마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고, 저 역시 아빠로서의 삶에 다시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는 언제쯤 가질까요? 혜원이 꿈꾸는 듯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그녀가 저를 위해 해준 것들을 생각하면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정해요. 난 당신 뜻에 따를게라고 제가 답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설렘에 잠을 설쳤습니다. 우리는 어버이날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미나가 신부 들러리를, 민서와 조카들이 화동을 맡았습니다. 재석이 제 들러리를 서주었죠. 호수가 보이는 집 뒷마당에서 올린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청바지에 부츠를 맞춰 신었고 여인들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혜원은 순백의 드레스를, 들러리들은 노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이 준비해준 바비큐 파티와 라이브 음악으로 마당은 댄스홀이 되었습니다. 삶은 계속되었고 지수와 상호에 대한 형사 재판도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고 아내와 딸들이 무언가 계획 중이라는 걸 눈치챘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날 새벽 혜원과 저는 호수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던지자마자 입질이 왔고 1시간도 안 돼서 통이 가득 찼습니다. 로스로 돌아가기 직전 혜원이 숨겨두었던 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아빠, 축하해요.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이에요. 저는 너무 기뻐서 펄쩍 뛰다가 그만 보트를 뒤집고 말았습니다. 물고기도 낚싯대도 다 잃고 쫄딱 젖은 채 돌아왔지만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혜원의 임신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더군요. 모든 게 제 자리를 찾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서 첫 울음을 터뜨리는 걸 보고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3.2kg의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께 소식을 전했고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이름은 건우예요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름을 듣고 감격하셨습니다. 아버지와는 여전히 서먹하지만 매일 아침은 새로운 시작이고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겠죠.